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본격 논의가 수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말지가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거리입니다. 민주당은 원내 일당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진 모습이고요. 비례대표 공천을 포기하면서 진보 진영 정당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주영 의원까지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행보가 주목됩니다. 정치와 호장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발표할 거란 보도도 있었지만 공식 언급은 없었고요. 대신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이 곧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잠시 이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비례연합당 관련해서도 전혀 아마 본격 논의가 수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일이라고 하면은 주말까지는 좀. 근데 수일은 수일이죠. 자, 지금 수일 내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됐다 그러죠? 아마 비례연합정당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방침은 정해진 걸로 보네요. 네, 전 뭐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난 시간에도 아마 예측컨대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이 자리에서. 네. 그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어떻게 명분으로 포장할 거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을 비판해 왔는데 네. 그럼 이 비례연합정당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미래한국당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통합당에서 이제 의원도 보내고 뭐 이런 지금 구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출발은 다른 것 같긴 해요. 외곽에서 진보 세력들이 정당을 만든다 이른바 이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이제 소수들, 사회적 소수가 원내 진입이 잘 어려운데 이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원내 진입할 수 있다면 그건 최소한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다면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소수가 원내 진출하게 하겠다. 다당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형해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뭐 비례정당들 만드니까. 네. 그렇다면 여전히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소수 세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을 또 막 이게 자의적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을 좀 하지 않는다면은 미래한국당과 약간의 차별성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억지로 뭐 이렇게 순위를 기호순을 올리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건 같아요. 단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단지 이제 그 투표용지 밑에 위치하면은 그 이제 또 유권자들이 찍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시킬 필요는 있다. 통합당하고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한국당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면 정의당과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외의 제야 세력까지 다 민생당, 함께하자. 녹색당도 있고요. 네. 네, 다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 정당을 만들면서 이것을 또 선거연합을 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통합당의 세력들이 대거 넘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한 아파트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에 상장하지만 또 다른 선거연합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세력이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비례 순번을 결국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정말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뭐 정의당이나 또 그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함께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누가 어느 정당이 몇 번을 가져갈 것이냐 또 그 정당 내에서는 또 누가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그런 것이고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얼만큼 양보를 해주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이렇게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않겠다. 네. 이제 그런 최재성 의원 전제인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안 있어요. 내겠다, 한 명도 안 내겠다. 아예 안 내겠다라는 거를 하면 이제 좀 나아지긴 한데 글쎄 전혀 안 낸다면은 어쨌든 비례 의석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렇죠. 그리고 영입한 인재들도 네,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그 소화가 안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최소화하고 원래 한 지금 최재성 의원이 얘기하는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안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연합당에 대해서 후보를 안 내겠다는 의미가 그건 아니죠. 아니라 그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안 후보를 안 내겠다라는 내겠다. 의미이고 그렇죠. 예,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연합당의 몫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신 상위 순번에 좀 낮춰서 그러나 숫자를 여전히 줄여야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이 어떻게 의석을 배분할 것이냐, 어떻게 순위를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라고 얘기드릴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비례연합 정당으로 가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비례정당 전용으로 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가짜 정당이다라고 온갖 악담을 해댔던 민주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곧바로 이제 자기들이 욕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민주지 실제로는 반민주고 말만 정의지 실제로는 반정의 부정입니다. 정당 이름부터 바꾸십시오. 네, 아까 뭐 양보하는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정당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실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7석을 후순위에다가 놓겠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5명 만난 그 멤버 중 한 명이 김정민 그렇죠. 의원이거든요. 마포에서. 네, 마포에서. 그러니까 벌써 이미 얘기가 내부에서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는 했지만. 네,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죠. 근데 후순위도 좀 두면은 지금 그 소수 정당들이 참여할 때 자신들이 이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례연합정당에서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각자의 당으로 복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식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최종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의 어떤 인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의 의석이 되는 거죠. 그 당의 몫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후순위에 위치시키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리의 측면에서는 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도 결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례 통합당이 생기고 의석을 많이 갖고 간다면 그 비례 연합정당이 결국 무산된 전제하에 그럼 정의당은 거의 의석을 못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예상보다. 그럼 이제 그렇죠.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후순위에 배치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정치적 실리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 사실상의 또 연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에 만약에 정의당이 후보를 내면 표가 많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박빙으로 가기 때문에 정의당이 후보를 낸다면 이건 대단히 민주당한테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안 한다면은 사실상의 지역구 연대로 가고 비례에서 좀 실리를 챙기는 그런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의당도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비례표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의당 공식 입장은 연합정당에는 안 들어가겠다. 대신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안 내면 우리는 지역구에서 연대는 할 수 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변할 거라고 보시는 네. 거죠? 어떻게 뭐 보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야말로 이제 정의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민주당이 비례는 내지 말고 그 비례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 투표로 정의당에 다 주면 우리는 지역구는 안 내겠다. 그 대신에 정의당이 그야말로 비례대표에서 뭐 15석 이상 가져가는 대신에 지역구에서는 선거연대를 해서 우리가 안 내든 아니면 몇 석만 가지고 나머지는 민주당을 다 지원하겠다. 이것을 이제 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은 7석만 가지겠다 연합당으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그것도 후순위에 놓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의당에게 11석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1석과 7석을 빼면 18석이거든요. 더하면요. 그러면 전체 47석 중에서 그렇게 연합당을 만들었을 때 몇 석을 가져갈까? 많이 가져가도 25석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연합으로 다 들어오는 세력한테 결국 7석 정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연합한다고 지금 많이 들어온 소위 원탁 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의 가는 몫이 너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쉬운 계산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군소 정당들 참여할 정당이나 세력에도 비례 상위석을 좀 줘야 될 텐데요. 그것도 민주당이 양보를 자기네 몫에서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고민일 수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특히 이번 선거에 그런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꼼수면 꼼수고 네. 좀 좋게 표현하면 편법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걸 따질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정당들이. 단지 이제 어느 게 덜 이제 위약스러운 거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건데 어쨌든 뭐 의석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처럼 녹색당도 들어오고 무슨 미래당도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민생당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민생당은 지금 공식적으로 뭐 참여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것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면 네. 몇 석 그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그야말로 정치 방정식 고차원의 정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당들에게도 한 석씩 기회를 줘야 되겠죠. 주면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다당제를 만드는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명분이 좀 생길 수 최소한의 있습니다. 명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최소한의. 예, 그러나 사실 무슨 의미 있는 다당제가 되기는 사실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양당제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주 작은 정당들에게도 의석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당의 다원화를 이룰 수 있고 이게 연동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3%의 진입 장벽을 두는 이유는 지나치게 다당화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인데 독자적인 힘으로 3%를 받을 수 없는 정당을 이렇게 해서 꼭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죠. 이런 문제 그게 바로 제기도 그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는 그런 의문도 문제 들 수 제기도 있습니다.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꼭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화제가 된 건 어제 저녁에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 공천 탈락했던 소식인데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글쎄요, 탈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무소속 출마? 네,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양산을 정도로 타협할 줄 알았는데 네. 공천관리위원회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전 대표하고 네. 결국 이제 아주 강수를 뒀어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네. 글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홍준표란 분이 어쨌든 대선 주자였고 그럼 당내에서 견제 세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하기도 할 것 같고 네. 또 아무튼 지금 이제 TK나 PK 지역에서 이른바 그 인물 교체, 뭐 이제 흔히들 물갈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선 대표 주자들, 대표급 선수들 몇 명 이제 배제해야지 효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하나가 굳이 얘기한다면 2008년도에 네. 그 당시 홍준표가 원내대표였어요. 홍준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때. 그리고 김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했어요 그때. 그 미디어법 기억나시죠? 2008년도 네네. 12월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도 7월인가 통과됐거든요. 그거 할 때 집권 상정을 둘러싸고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네. 국회의장은 끝까지 집권 상정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뭐 그런 것들도 작용했음지도 하고 뭐 그건 완전 추정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일말의 악연 같은 것들이 있다, 인연 찾아보면 같은 거, 있다.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게 지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경쟁자 쳐내기, 아까 말씀하신 네,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김형호 사감이 합작한
야비한 공천 배제다. 네, 뭐 이게 사감이라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사실 사감이라는 게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 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게 수도권에 출마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관위가 계속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애시당초에 공천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결국 홍준표 홍 전 대표가 결국 수도권에 서울로 특히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버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에도 상당수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관위의 위신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사실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음모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와 연관해서 까지도 음모론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당으로부터 출당시킨 인물이 홍준표 전 그랬죠. 대표였는데 결국 뭐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잉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지금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남에서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두 번째는 공관위의 위신을 세우겠다. 그렇지 않고 다 반발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관위가 그 다음 수순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무소속 출마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무소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서 무소속으로 할 것이냐. 원래 본인의 고향으로 밀양 가서 쪽으로 갈 할 것이냐 아니면 양산 양산으로 쪽에서 할 할 것이냐. 이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무소속 출마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지금 어렵다라는 면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주영 5선 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 지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만 이인재 의원 6선입니다. 컷오프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히 그런 건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인재 의원 사실 꽤 오래 하신 분은 이잖아요. 피닉제라는 피닉제, 네, 불사조. 네. 플러스 이인재에서 피닉제인데 불사조인데 아무튼 이인재 의원 공천 배제한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5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PK적이 5선이란 말이에요. 거기 또 공천하면은 거의 뭐 당선권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혁신 공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이주영이나 뭐 이인재 이런 분들의 뭐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공천 배제하고 컷오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비리가 있거나 막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컷오프된 분도 있지만 좋은 곳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물러나시라. 물러나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전 일정 부분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이 그런 분들에 대한 컷오프를 한 거는 전체적인 유권자들의 심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됐는데 원래 얘기됐던 중구 영도가 아니고요. 부산 네. 남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애시당초 중구 영도에서 전략 공천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괘씸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이 때문에 공천 그 공관위의 심사에 가서 이현주 의원이 뭐 울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비껴나서 영도에서 사실 공천 이현주 의원의 공천에 굉장히 그 크게 반발했던 것이 곽경택 그 감독의 동생인 곽규택. 씨였는데요. 네. 그 두 분 다 제쳐두고 결국 다른 분들로 하여금 경선을 하도록 했고요. 결국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남구 을에 우선 공천을 했죠. 곽규택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괘씸죄가 좀 있는 것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저런 공천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이 정치권에서 살아남는 그 수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현주 의원 개인에 대한 말씀이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러 번 당을 옮긴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념적 지향도 사실 이 진폭이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네.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에서 이렇게 진폭이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뭐 바른미래당 또 통합당 들어오고 또 굉장히 또 강경 보수, 뭐 강성 보수 뭐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죠. 결국 미래통합당이 결국은 따냈어요. 뭐 부산 영도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 지역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어쨌든 예. 공관이랑 딜을 했다는 얘기죠. 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인정한 영도는 거니까. 못 주지만 예. 그래 대신 단수 공천해줄게. 한 거죠. 한 네. 건데
글쎄 이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 이거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뭐 이게 특히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시스템 공천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나치게 당을 옮겨 다니는 분들은 좀 공천에서 점수를 좀 안 주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정치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당 명도 그렇고 이합집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천 점수에서 너무 많이 옮겨 다니는 의원들은 좀 감점을 좀 주는 게 어떨까라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요. 원래 자기 지역구가 그렇죠. 서초갑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컷오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대문 의뢰 신청을 했더니 경선하라고 또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뭐 기왕의 공천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왜 이혜훈 의원이 현 지역구에서 컷오프, 서초에서 컷오프 됐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결국 너무 쉬운 지역에서 너무 오래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뭐 크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그 영남 지역에서 아주 강하게 컷오프하고 있는 것도 너무 쉬운 지역에서 오래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데 가서 그동안에 쉽게 하신 분들은 좀 노력해봐라 뭐 이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번 공천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상당히 기존의 공천들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요. 민병두 의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공천심사 추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컷오프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민병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작년 미투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잘 넘어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번 정봉주 전 의원과 마찬가지 케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특정 의원의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저 정당은 저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 공천이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를 가름지는 굉장히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볼 때 민병두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뭐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당에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혹 불거졌을 때 이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그렇죠. 의원직 사퇴 사퇴까지. 카드까지 냈는데 그때는 당 지도부가 말렸었단 말렸었죠.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공천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러니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시끄러운 부분이 문희상 의장 아들 그 문석균 씨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의정부 갑이었습니다. 소방관 출신으로 영입한 오영환 씨를 거기다 전략 공천을 했는데 전략 공천을 했더니 그 지역구 어떤 그 조직에서 집단 탈당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분은 이 오영환 후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당에게 도움을 줬고 이것이 결국 아들 공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약체 공천이라고 뭐 좋게 표현하면은 결국 청년 공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상당한 약체 공천을 한 이유가 결국 상당히 이 지역에 있어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부분을 일정 정도 감안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분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해석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청년 공천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결과에 의해서 아마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